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상대 가능성 퇴치를 위한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측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고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입항과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의식한 듯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이 북한의 동향, 또 윤 대통령 순방에 관한 평가, 이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안보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이 이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준비 이 동향 우리 군에 의해서 포착됐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뭐 한미 군사훈련도 있고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맞대응인지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김기식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남북 관계는 뭐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 네. 그리고 도발에는 단호히 맞선다는 입장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아마 그들 스스로의 마이웨이를 계속 가고 있는데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핵 통제 특히나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 독트린까지 법제화하면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쏟고 있는데요. 예. 그 오늘 아까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맞이해서 예. 5년 만에 저 레이건 항모가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곧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건 항공모함은 사실은 그 유용이나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전략 자산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적시 배치, 적시 순환 이런 것들을 예.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합훈련이 중단됐던 걸 다시 재개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 북한이 바짝 긴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긴장의 연속선에서 심포의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예. 혹시라도 이게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하는 지금 우려가 제기돼서 예. 대통령이 지금 순방길에 긴급하게 안보 상황 점검회를 열고 예. 이 상황을 직접 비행기 안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지금 언급해 준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도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 상황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공군 1호기가 예. 군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최고 지휘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시의 정보들을 입수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전 당연히 뭐 공군 1호기 내에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제가 볼 땐 강대강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얘기했듯이 핵 능력 고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일관된 하나의 전략적인 방침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SLBM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발사 시험을 성공을 했었고 더구나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북한도 여기 맞춰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한 이런 미사일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그 성능에 대한 어떤 확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결합돼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발사하는지 안 발사하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발사한다면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화를 위한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인 건지 예. 아니면 강대강 전술을 통해서 소위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조치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5박 7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말도 많았고요. 또 외교 성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순방의 공과를 좀 지금부터 좀 평가를 해볼 텐데 먼저 이도훈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뭐 공과를 평가하기보단 구설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외교 그다음에 순방 목적 이런 방향은 뭐 옳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기대했던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났는지는 모르지만 크고 예. 작은 성과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그 실수와 디테일에서 모자람들이 있어서 네. 어떤 그런 실수들이 그런 본질을 좀 덮는 그 방문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6.25 참전국이고 네. 영국은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예. 앞으로 북핵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여왕이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위해서 방문한 건 잘한 거고 일본과는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일 정상이 만난 것 자체도 굉장히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는 뭐 우리가 필요한 문제 IRA라든지 그다음에 통화 뭐 수합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나다와는 이제 양자 정상회담인데 이거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 했고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됐습니다. 예. 포괄적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거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캐나다의 그 넓은 그 영토와 자원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결합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구설수가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예. 또 대통령 스스로도 적절하지 못한 그 언급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외교의 성과가 상당히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참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관 논란과 또 여러 가지 구설에 대해서는 좀 잠시 뒤에 좀 여야의 입장을 좀 차분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도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성과라든가 뭐 그런 논란 말고 성과라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 5박 7일 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공언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그런 외교 프로토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성취하고 오겠다라고 했고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5박 7일 일정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의혹과 구설과 논란만 낳은 순방 일정이 아니었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있었던 이 비속어 논란 등이 묻혀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성과보다는 이 뉴욕 순방 중에 참모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비속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전을 이게 자막이 있을 경우에는 좀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가 있는 것 또 이렇게 자막을 바꿔서 또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좀 편집을 다시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보시고 함께 판단해 보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살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살려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여러 의견들이 지금 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날리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김부식 교수님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 사실 저게 그 날리면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날리면으로 그렇게 들리고요. 들리고요.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바이든으로 들려요. 들립니다. 그래서 예. 사실 왜냐하면 뭐 주위에 잡음도 많고 네네. 행사가 끝난 내려와서 이제 단상에 내려와서 여러 잡음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은 아시고 계실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네네. 본인 당사자인 대통령과 확인해서 날리면이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저는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은 뭐 듣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래서
저걸 계속 틀어주고 또 듣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아.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해볼 만하지만 네네. 대통령이 뱉었던 그 앞에 나왔던 바이든과 날리면 상관없지만 그 앞에 나왔던 비속어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저는 대통령께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해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면 깨끗이 끝날 해프닝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15시간이나 지난 뒤에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진들이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예. 우리 야당을 보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은혜 수석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브리핑할 때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그리고 저런 상황 해프닝, 그러니까 한 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건 다자외교 무대에서 정상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예. 간혹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태가 진정되고 사태의 추이가 진행될 때까지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거라면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한 거라면 돌아와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것을 15시간 수기한 끝에 내놓은 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무슨 듣기 평가합니까? 아.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무적으로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앞 비속어 발언을 계속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저는 대통령께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 기회를 잡아서 저는 대통령이 네네. 과거 검사 시절 했던 말버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버릇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네네. 이 말투나 말버릇 같은 것을 정말 통렬하게 고치고 개선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께 다 뭐 기회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대원 의원께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우리 보도가 나와서 들으니까 바이든처럼 들렸는데 네. 또 그 날리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니까 또 날리면이 맞는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바이든이라고 했던 그 날리든이라고 했던 그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된 거는 앞에 XX인데 네네. 그걸 만약에 미 의회에 했다 하더라도 미 의회 역시 우리 국회만큼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그 저 비속어를 비공식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네네. 나중에 미국 의회의 적절한 그 통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하면 됩니다. 네. 또 우리 국회에 한 거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이죠. 그건 돌아오셔서 우리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 국회는 딱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래도 비판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바이든 그 쪽팔려서 뭐 쪽팔리다는 말이 조금 뭐 듣기 그럴지 모르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에서 걱정해가지고 해주는 문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반쯤은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을 갖고 정말 죽고 살자고 달려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우리 금방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환율이 1,400원을 넘었어요. 주가가 뭐 연중 최저치로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걸 갖고 이렇게 그 논란을 벌일 때입니까?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위원님께서 좀 거친 발언이 있으셨는데 조금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봐서 다시 한번 들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에 뭐 비속어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안 했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인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논란 속에서 제3의 버전까지 지금 나왔는데 과거 버전보다요 더 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잡음을 조금 제거하고 들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시아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만들고 팔려서 선시아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만들고 팔려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좀 더 달게 들리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봤어요. 예,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하도 들어보라고 그래서 수십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럴 때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이럴 때는 또 날리면 들리고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판독했잖아요. 판독 불가로 불가라고 나왔어요. 나왔었죠. 제가 볼 때 그러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뒷문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명을 날리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앞에 걸 사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해명은 애매하게 하시고 네. 사과는 안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추정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냐. 전 이렇게 들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내용의 요지 자체들은.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논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욕설을 쓰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통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대통령실도 인정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뒷문장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앞문장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소위 더 파장을 일으키는 게 말씀하신 야당이 아니고요.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는 부적절했잖아요.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외교원장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외교적인 상황에 맞게 네. 프로토콜에 맞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문제를 가지고 예. 계속 다시 정쟁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예. 일이 발생한다. 저는 그래서 뒷문장은 모르겠다. 전문가도 모르겠다니까요. 하지만 앞문장은 명확히 돌아오시면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깔끔히 사과하면 쉽게 정리될 문제다 이런 데는 의견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대통령실의 이제 홍보수석은 사실 15시간이 지나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해명 시기는 적당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 녹취 여러 버전을 들어봤는데 뭐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저희가 소송을 할 때도 녹취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매한 경우에는 예. 청취 불가라고 하고 그 부분은 공백으로 두더라도 이 앞뒤 맥락이란 게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출자해서 이제 그 기부금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15시간 이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국내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국면에서 그냥 시간을 지체했다라는 말은 이 말이 바이든이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순방에 따라 나선 기자들에게도 네. 뭔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보도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일 수 있겠느냐. 네. 이 맥락을 봤을 때는 바이든이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뭐 15시간이나 지나서 또다시 이 논란을 만든 거는 뭐 정무적으로 보면 뭐 현명하지 못한 처사죠. 네. 그렇지만 굳이 저렇게 한 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출신이라다 보니까 네네. 사실관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아마 그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을 함께 수행해서 취재하는 우리 기자들의 이제 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저 영상이 풀 기자들을 대표해서 가서 취재를 한 건데 풀 기자들에게 공유가 돼서 기사로 나오기 전에 예. 일부 지금 뭐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나요? 그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풀 시스템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예. 또 그것이 초기에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갔다는 거는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의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날리면 이거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비록 작은 뭐 해프닝이긴 하지만 선거 앞둔 정치인에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작은 어려움이라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은 이제 언젠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빈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미리 멀리 감안하면은 미 의회의 관계도 예. 미리미리 정상화 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귀국해서 하는 이제 후속 조치를 보면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후속 조치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해외 순방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무엇을 위한 순방이냐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왜 순방을 간 것인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외교 참사라고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야당의 행태에 다시 한번 품격을 지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야 공방으로 이제 돌아와서도 이제 여야 공방으로 번질 상황인 것 같은데 여야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성일종 정책위장이 품격을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욕설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품격을 말씀하실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건 일단 발언지도 대통령이시고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제1차장이 네. 흔쾌히 한일 간에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흔쾌히 합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성과를 갖다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예.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부풀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 어떤 나가기 전에 국민에게 설명했던 내용 자체가 예. 실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한일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일 정상이 만나기 직전까지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죠. 예. 양 국기가 소위 꼽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진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예. 백브리핑으로만 한일 외교부 장관 간에 많은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미도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상에 벌어진 문제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48초간 소위 환담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백악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장 억제 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미 간의 소위 이 성과에 대한 발표도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로 시작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참담한 결과가 나온 측면이 있어요. 전 그렇다면 정부와 저희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이런 문제들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네네.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야당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이 저희 야당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품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협치 불가능하죠. 초당적 협력할 이유가 하등이 없죠. 예. 근데 일단은 먼저 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은 걸 좀 과하게 평가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5박 7일에 이번에 순방 외교가 큰 틀에서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 유엔에서의 연설 데뷔, 그리고 이제 영국 여왕 조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굵직한 그 목적과 성과를 본다면 네. 성과에 미칠지 안 미칠지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예. 영국 그 여왕에 대한 조문은 실제로 빈소가 참배를 했느냐 못 했느냐 가지고 이 구설이 좀 그 굉장히 본질을 덮었습니다만 네네. 가서 모든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저는 유엔에서의 그 첫 데뷔 연설을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시는데 예. 저는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 데뷔해서 연설하면서 북한 문제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특정 국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세계 경제력 10위 규모에 맞는 정말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국제 무대의 어떤 원칙들을 예네.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유엔의 기본적인 정신이 연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면에서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저도 김종욱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부풀리다 보니까 아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목표는 좋았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참모들의 좀 조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한일 정상회담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정상회담 안 하면 이게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형국이 돼버리는 걸로 일단 우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 만인가요? 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30분간 약식이라도 회담을 했다는 것. 이걸 일단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기 때문에 예. 이걸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모든 한국 측이나 일본 측이나 생각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이걸 뚫기 위해서는 정상 간에 어떻게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합의한 물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도 한일 회담도 물론 우리가 그 추진했던 방식 이런 데서는 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 그 자체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네네. 한미 정상회담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이 엉클어지면서 완전히 플랜 B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DC 일정으로 하루가 빠지는 바람에 스탠딩 환담 정도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상당하게 죄송하다고 양해를 요청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세한 그럼 설명. 그렇죠. 간단한 건데 어떻게든 하려고 쫓아가서 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야기는 하와이에서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급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금 워싱턴 DC 가서 계속 또 산업부 상대 파트너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IRA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각 급의 레벨에서는 한미 정상 간의 현안 간에서는 많은 의견의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예. 단지 정상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 예. 48초라도 만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도 예. 뭐 준비하는 측에서 너무 부풀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되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만 그 바쁜 와중에 수백 명이 모여있는 정상들이 모인 유엔 외교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하고 영국 총리 정상회담 한 거하고는 예.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프랑스 마크롱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담한 게 유일합니다. 그 정도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걸 좀 제대로 성과를 좀 이야기하고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좀 덮인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건 아마 좀 그런 점검을 부분이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동. 김 교수가 뭐 잘 길게 설명을 해서 그 팩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덧붙이면은 네. 48조 회담이라고 했는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찰스 황태자, 찰스 영국 국왕 그 주최 리셉션에서 예. 그리고 아까 그 글로벌 펀드 그 행사장에서 그리고 네. 저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 리셉션 3차례 만나서 잠깐 대화했고 그거는 예. 뭐 48조는 훨씬 넘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 간의 그 대화라는 게 밑에 참모들이 해놓은 협상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주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8조 회담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성과를 발표하고 백악관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초기 백악관 발표에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기후변화 쭉 있었는데 그때는 IRA 우리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악관이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겁니다만 이제 우리 그 정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 협상 과정에서 일단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바이든 정부가 동맹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요. 가짜 뉴스 논란이 좀 크게 일고 있었습니다. 이 고발당하는 사건도 생겼죠.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이 망사를 쓰는 것, 장례식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먼저 그 발언부터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사포가 달린 것이었는데 그게 영국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그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베일.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망사를. 모르고 하셨나 봐. 로얄 패밀리만 하는 겁니다. 이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게 실제와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뭐 로얄 패밀리, 이른바 왕족만 이런 베일이 있는 모자를 쓰느냐와 관련해서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썼기 때문에 이게 예법에 좀 어긋났다라는 취지의 이 말을 한 건데 네네. 보면은 다른 뭐 외국의 정상들도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많이 망사가 드리워진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부분을 잘못 착용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또 명예훼손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데 이건 법리 검토를 조금만 해도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최소한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예법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못 알고 있든지 예. 어쨌든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예. 이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붙인 부분을 이게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예.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좀 적어 보이지만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김어준 씨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김어준 씨는 거물이라서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제 그 방송 중에 그 공중파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뭐 굳이 이걸 김어준 씨의 어떤 정치적인 논란거리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리 여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방 이야기 계속 나왔던 5박 7일간의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그래도 방송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민주당 성향이나 야권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교 안보라는 것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김버준 씨도 자신의 정치적 지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예.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예.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 모닝벨이라고 하는 이 저 망사가 곁들여진 그 모자를 쓰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대로 지금 잘못된 상식에 기초해서 비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저는 깔끔하게 뭐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를 하면 될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까 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김원준 씨가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해서 예.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서 대통령이 가서 하는 외교에 대해서는 네네. 지적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적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비난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짜 뉴스가 또 조문록을 뭐 오른쪽에 써야 되는데 왼쪽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석돼서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대통령 부부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분들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든 그 성과를 못 내도록 어떻게든 그 저 실수를 많이 하도록 그걸 바라는 거 아닌 거 할 정도로 지나치게 그 저 비판과 비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아예 팩트가 틀린 거를 주장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외교 안보는 당파가 없는 거죠. 그 초당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한동훈 장관 이해운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을 기득권 카르텔 중심이라고 지목한 것에 이 나라의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회고록에 장관님 이름이 콕 집어서 등장했어요. 그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을 이해훈이라고 했다고 뭐 지적을 해주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과 한동훈 장관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먼저 교수님께서는 네. 누가 기득권 카르텔입니까?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 가지고 논쟁인데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회고록에서 네. 저것보다는 지난 20년 장기 집권론을 이야기했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좀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책의 한 복판에 한동훈이라고 콕 찍어서 기득권 카르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욕하고 싶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막 그 법무장관이 돼서 네네. 정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을 정말 기득권 카르텔 중심이라고 한다면 예. 한동훈 장관으로 불리지 않은 다른 기득권의 그 중심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너무 키워주는 잘못된 전략을 썼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맞받아 쳤는데 예. 그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생각할 때는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 카르텔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뭐 예.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서울대 운동권의 핵심이고 예. 또 김대중 총재 때 이제 이른바 이제 젊은 피 수혈로 예. 정계 입문해서 그 예. 뒤에 다시 또 전대협 세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이른바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사실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야당 이른바 민주당의 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원 뭐 3선, 4선, 5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여의도의 어떤 운동권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해찬 대표를 이제 되받아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는 아무도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586 퇴진론이 스스로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도 기득권이라는 것들이 지배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할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단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좀 더 크고 싶다면 예. 화법을 좀 고치는 건 필요하다. 저렇게 질문을 하면 책을 잘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예. 본인이 뭐 깡패 잡은 것까지 저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화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원 의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은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검찰, 재벌, 보수 언론, 관료, 군 거기다 이제 보수 정당을 엮어서 이제 그걸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그 카르텔을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파괴했던 인물이죠. 정치적으로 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구속했습니다. 국세청장 구속했고 법무부 장관 구속했어요. 특히 그 중심인 뭐 재벌도 볼까요? 삼성, 현대, SK, CJ, 동국제관, 대우조선해양 이런 사람이 그 카르텔을 해체하면 해체했지 어떻게 카르텔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잘못된 주장이고 오히려 본인이 그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운동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얘기한 그 한동훈 장관의 기득권 카르텔은 뭐 특수부 검사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에 그런 게 없다. 뭐 예를 들면 특수부 중심에 아주 예를 들면 카르텔화되어 있는 검찰 권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많은 분들이 윤사단 뭐 얘기는 하잖아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사단들이 다 승진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특수부니까 그런 거고요. 검찰 카르텔을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검찰이 소위 기존 과거에 권력을 위해 충성했던 것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거죠. 저는 운동권 카르텔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운동권이 뭐 했습니까? 독재랑 맞서 싸운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검찰은 권력을 위해서 작동했다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권력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저 이거 갖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등치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최근에 소위 586으로 지칭되는 운동권 출신들이 국민의 여론과 무관하게 소위 민심과 무관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맞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상응해서 검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 마땅히 두 카르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또 두 집단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야지 우리 사회 건강하게 가는 건데 쌍방이 서로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 서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들을 확인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과한 논쟁을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태를 바꾸시는 게 먼저다. 바꾸시면 국민이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사랑해 주실 거고 운동권도 사랑해 주실 거고 둘 다 사랑 못 받는 게 문제겠죠. 문제겠죠.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쟁점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측근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갈래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뭔가 연결고리들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고요. 그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A 씨의 영장이 법원으로 부터 기각이 된 겁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로부터 실제로는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형식의 돈을 받아갔다.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업무상 횡령 그리고 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마 이 수사의 윤곽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한풀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그룹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법 적용 또 이 대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도원 의원께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가운데 어느 분이 먼저 쌍방울이랑 연결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그렇겠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연결고리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우선 쌍방울 있죠. 쌍방울에서 이 대표에게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나 아니면 그 자회사의 그 사회이사로 앉혔거나 이런 부분 그 계속 수사가 될 거고 또 이제 아태협이라는 대북 그 사업하던 단체 원래는 이제 그 강제징용 유해 보관하던 업체였는데 그게 이제 그 대북 업체로 바뀌었습니다만 네네. 이 아태협을 통해서 그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 또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 대장동 사업에 등장하는 그 천화동인 1호의 그 실소유주가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3가지 지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 아태협 대장동 간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은 당연히 검찰은 수사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구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쌍방울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관 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쌍방울 자체 회사 그룹의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또 큰 또 그 문제도 사건 있죠. 자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네네.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도 그 수사 기밀이 통째로 유출된 사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의혹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걸 지금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비리나 내부의 문제점들 파헤치는 것 플러스 예. 지금 그 고리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지사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그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네네.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대가를 제공하고 뇌물을 줬다면 그걸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 줬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윗선에 있는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보고 줬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고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도훈 의원 말씀대로 이 쌍방울의 수사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칼끝이 겨눠지는가. 이건 아마 검찰의 역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검찰이 좀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의하면 쌍방울과 아태협의 관계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와 관계된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 대납 문제와 관련해서 예. 쌍방울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변호사였던 사람이 2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니 어느 변호사가 있죠. 전환사채로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환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 검찰의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명확하게 입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